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뭐 해외 증시 하락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뭐 그럭저럭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대량으로 팔고 있는데 뭐 대량으로 팔고 있는 거 치고는 잘 버티고 있다. 이걸 좋게 해석해야 될지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지수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오버슈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이 계속 모이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으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상화폐에서 아주 큰 변동이 있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걸 왜 다루냐면 지금 주식하고 가상화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엄연히 다른데 근데 이걸 위험자산으로 같이 분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주식은 위험자산이 맞지만 코인은 그냥 투기자산이다. 사실 가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대로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급의 측면, 이 주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야 신고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적은 자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상 어떤 기대할 부분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 왜냐면 이전에는 팔 사람이 없었던 반면에 이제는 올라가면 파는 거기다가 이제 때마침 규제도 집중되고 있고 이런 상태면 다시 회복하려면 자금이 몇백 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동성이. 근데 지금 상태에서 코인에 몇백 조의 자금이 들어갈 만한 분위기냐?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뭐 무너진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주식시장이 같이 망가지느냐 아니면 차별화가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일단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차별화에 약간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수급 여건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계속 팔지만 코스닥은 팔 게 없습니다. 뭐 코스닥 전체 지분율이 10% 남짓이고 그 10%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보다 낮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한 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충격이나 이 가상화폐의 몰락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아주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상화폐 몰락이 악재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가상화폐 유동성이 굉장히 조 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조 단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온다. 사실 주식 말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자가 낮아서 그런데 이 엄청난 변동을 겪고 나서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 은행에 예금을 한다. 뭐 거의 망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온 유동성은 주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중소형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삼성전자 들어와서 묶여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삼성전자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유동성이 이쪽으로 전가되는 것과 코인에서 들어오는 게 직접 바로 중소형주로 간다. 이렇게 되면 큰 장이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길게 보면 중소형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특히 내년에는 세금을 내기 전 마지막이니까 특히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해 나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오늘도 200주를 팔았는데 아침에 낮게 있는 바람에 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평균가로 가야 되는데 평균가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균가라는 게 뭐냐면
제가 200주씩 팔면 한 30, 그러니까 2달 정도 걸린다 보고, 2달 평균 가격이 이건데, 제가 매도한 가격 평균이 이거보다 낮을 수가 있다라는 예, 그런 거 정도? 예,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주 환원 재원은 충분히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 유스홀딩스의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뭐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자사주 매입이고 자사주 매입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요 어떤 과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전문 투자자고 실제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7.87까지. 최대 주주 지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7.87에 앞으로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쓸 거라고 하는데 1분기에만 순이익이 70억 이상 났으니까 이 기조만 유지해도 아직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에, 작년 배당금 고려했을 때 또 저평가에, 뭐 아직까지 매력이 있는 상태니까 급하지 않게 예, 자사주 매입 기간 안에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온 컴포텍은 뭐 별거 없는데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온 컴포텍이 지금 제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를 회복하려면 플러스 11%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 10%를 만회를 하려면 플러스 11%.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0%가 나면 플러스 50%를 해야 만회가 됩니다. 마이너스 50일 때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70일 때는 플러스 한 300%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90일 때는 거의 10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 저는 손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러니까 애초부터 손절 안 할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주의지만, 그렇지만 이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도 제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손절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안 무너져 내리니까 전환사채 물량도 투하가 되고 이렇게 수급이 쏟아지는데도 매도가 안 무너지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손절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손절하는 건 큰 부담이 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요 정도 되면 물을 탈지 손절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NHN벅스 뭐 별다른 변동은 없는데, 엔터주들이 최근에 관심을 받았으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시장 여건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제노레이는 뭐 적당히 이제 가는데, 요 매물이 많았던 자리 다녀와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여기를 다녀와서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컸긴 해도 요 이평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 10,000원 정도의 이 가격대를 깰 가능성은 크지가 않으니까 뭐 기다리다 보면 가격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조정 받아야 될 자리 받고 조정이 크긴 했지만 뭐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22억인데 앞으로 이 영업이익 22억을 이거보다 이하를 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 숫자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액트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관점이 그렇습니다. 저 많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저 많은 물량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어차피 해석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 리픽싱 계속 해가지고 주가를 완전 망가뜨려서 가는 것과, 아니면 어쨌든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많은 주식들 풀어먹을 게 있으니까 주가를 부양을 하는 것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액트가 뭐 적자가 나거나 이 리픽싱을 했던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좀 뭐랄까 기본적인 기업의 어떤 그 용어가 뭐였지? 지속 가능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예를 들면 세미콘 라이트도 UVC가 터지면서 이제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세미콘 라이트 이전에 보면 이 회사가 이대로 계속 적자 나면 망하는 거 아닌가. 퓨전도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실제 상장 폐지가 됐고 그런 종목들이 전환사채 찍어서 리픽싱하고 풀어먹고 리픽싱하고 풀어먹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근데 액트는 어쨌든 이번에 1분기에 10억 흑자 났는데 이 10억 흑자 중에서 5억이 베트남에서 연결 기준으로 잡힌 겁니다. 그 베트남 투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베트남 투자를 굉장히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가 조금 높은 건 대구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거는 베트남으로 가고 뭐 요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 적어도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액트가 나쁘지 않은데 밑에 달린 유양이나 저기 세화 AMC도 나쁘지 않은 회사들이니까 당장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양도 요 유양의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게 LG화학에서 6개 회사 걸 테스트했는데 품질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때 그 횡령 문제 때문에 저 법정 관리 받는 바람에 회생 절차 받는 바람에 이게 조금 빛을 못 봐서 그렇지. 전기차 관련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세화는 타이어 금형 세계 2위인데 1위, 3위가 중국 업체니까 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구조에서 액트도 뭐 나름의 어떤 전기차용 FPCB에 지금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억지로 리픽싱을 한다? 이거 뭐 망할 기업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주가를 내리는 것도. 왜냐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에 주가 내리려고 갖고 있는 주식을 던진다. 던져가지고 바로 회복해서 리픽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량을 던져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관점보다는 어떤 시장이나 기업 내용까지 다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리픽싱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산 거고 만약에 100% 이거는 리픽싱 해서 뭐 말아먹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거니까. 예, 그래서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반성을 하는 게 저도 이제 뭔가 늙었고 꼰대가 확실히 됐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이 영상 50분짜리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썼는데 가만 또 복기를 해보니까 물론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말씀하시는 거 다 옳은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 좀 군더더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군더더기가 많으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근데 이 군더더기도 많고 너무 좀 말이 긴 겁니다. 그냥 짧게 의사 전달을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도 늙어서 꼰대가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다른 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불필요하거나 그런 댓글들은 그냥 시작하기 전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삭제를 하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잠깐 끊고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활동을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 시기에는 뭐 물론 제가 이제 다 팔고 저는 현금 100%입니다. 이제 저는 주식 투자 당분간 쉴 겁니다. 뭐 코로나 끝나면 전 태국 가서 한 6개월만 살다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시기를 잘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그만두게 된다. 뭐 이러면 좋겠지만 이 시기를 포착을 못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봤기 때문에, 이 꼭대기를 봤기 때문에, 난 여기서 정리 못 하겠는데 난 그냥 몰라 갖고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어차피 각자의 판단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저의 어떤 종목이나 저의 매매에만 관심을 갖고 의존을 하시면 이 시점에서 저 새끼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뭐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거고 재밌어서 한 건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욕을 먹고 누군가의 원망을 듣고 이 결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미친 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계속 뭔가를 쌓아 나가고, 그래서 각자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나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의견을 줬고 난 내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건데 뭐 저에 대해서 원망 같은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같이 하면서 그래도 실력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건데, 지금 저번처럼 가게 되면 딱 욕먹고 원망 듣고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게 보이니까 조금 많이 예민해진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말이 계속 꼰대처럼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데 한두 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요 모든 판단이 결국은 나에게서 나온다라고만 해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뭐 제가 사기칠 일은 없을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대부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분들이 보이셔서 제가 조금 그랬던 거고. 예. 예, 좋은 액땜이고, 저는 제 꿈은 이겁니다. 대세 상승장에서 다 같이 수익 많이 내고 다 같이 좋은 시점에 이제 주식 한 6개월만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딱 끊고 쉬는 거. 그래서 그 뒤에 폭락해 있는 거. 제가 바라는 건 딱 이건데, 그러면 이때 다시 우리가 모여서 시작하면 되니까.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년까지는 수급 여건상 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완전 꼰대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예. 예, 심리 영향이 없도록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쉽고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이거를 한 번씩 하시고 요걸 이제 해냈다는 것만 해도 많이 발전하신 겁니다. 예. 네. 요거 유안타 종목들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종목들만 그렇게 선별을 한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림지주. 예, 제가 지난번에 못 봤던 거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림지주. 네. 유동성 장세. 예, 유동성 장세 여러분들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사실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1개월이면 주식 투자에 필요한 어떤 지식들은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됩니다. 1개월이면.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생업이 있으실 것이고, 또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3시간을 또 온전하게 요 주식 공부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니까.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은 생업이 제일 크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또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서 아마 올해 안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 100개를 다 올려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100개를 다 올려드리면
요 100개를 가지고 뭐 공부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면 됩니다. 평균 30분이라고 보고 10번씩 한 반복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유동성 장세가 오기 전에 기본적인 공부는 다 끝나 있을 겁니다. 1개월이면 되지만 그것을 뭐 여기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기본적인 주식 공부를 마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과정들을 계속 밟아 나가면서 특히 저는 언제 눈을 많이 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수급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부터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팔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 내용만 보면 아주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뭐 앞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뭐 삼성전자가 상속세 때문에 고배당을 해야 된다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논리가 많지만 수급 입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작정하고 때리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이게 큰 종목부터 작은 종목들까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올해 내로 마치시고 그리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들 이거 우리 운동할 때 계단이 있습니다. 그냥 계단 올라가면 무릎에 해가 될 뿐이지만 이게 운동이다 생각하면서 올라가면 이 근육에 대한 쓰임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면 그게 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 올랐네, 내 종목 내렸네 이런 스트레스만 받고 이거 여기서 살 거, 이거 여기서 팔 거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감정 낭비, 정신력의 낭비, 인내력의 낭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부터 해서 계속 따져 들어가면서 경험으로 요 기본적인 이 100개의 뼈에 요 경험이라는 살을 붙여가지고 내년에 유동성 장세를 맞이하시면 그러면 진짜 그 표현하자면 유감없이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셔가지고 계좌가 팍팍팍팍 늘어나는 걸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07년에 제가 뭐 딱히 준비가 됐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2000년부터 했는데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 매매했습니다. KTF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은 조금 있지만 이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덜한 그러니까 거의 뭐 초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군대도 3년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로 유동성 장세를 맞이해서 3천이 1억 4천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 3천이 3억이 되는 겁니다. 잘만 준비하면. 그리고 이것조차도 제가 뒤늦게 삼성전자에 매달려 있다가 뒤늦게 갈아타서 그런 거고 처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급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가능했다면 아마 3천만 원을 한 15원 만들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뭐 또 그게 이제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맞이하시면 어떤 인생이 바뀔 만한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준비하시면. 물론 준비한다고 또 운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안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또 기회를 넘기는 게 있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왜냐면 유동성 장세가 그렇게 흔치가 않으니까 2007년에 있고 드디어 왔습니다. 2021년 14년 만에 왔습니다. 예, 이건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영신금속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신금속이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이제 제가 조금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주주운동을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 주가도 그동안에 조금 올랐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경쟁업체에 안티 활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신금속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 세계 업체들이 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제 계속 회사를 음해를 하고 이 납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뭐 나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그 제가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이 주주 운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고 또 회사가 잘 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지적을 했던 게 누가 미워서 저는 뭐 아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를. 근데 그런 어떤 퇴직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내용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그게 오해든 진짜든 어쨌든 충분히 주주로서 제기할 만한 내용들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긴 해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도 상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빨갱이입니까? 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도 회사 잘 되게 하려는 주주인데 이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경쟁업체의 안티 로비가 먹혀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는데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쟤네들 무시하고 그냥 우리 계속 하던 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도 조절을 조금 한 겁니다. 속도 조절해서 그래 이거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자 했는데 나름 그래도 무상증자라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화답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회사하고 우리 주주들하고 전체 주주들을 위한 방향으로 잘 만들어 가보자. 우리가 뭐 회사 망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뭐 지금 현 경영진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단 우리 전체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게 전체 주주를 위한 거니까 거기에는 최대 주주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좋아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싸우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봤는데 뭐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재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조용히 가고 하지만 전체 주주를 위한 어떤 활동 경영에서 뭔가 벗어난다면 그럼 그때 다시 시작을 하자. 대신에 지금은 외부에서 그런 안티 로비가 있으니까 속도 조절하자 이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다행히 뭐 저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씩 이제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저는 뭐 물밑에서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서 같이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야 뭐 이 지들끼리 뭐 해먹네 이런 오해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말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또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왜 곤란했냐면 사실 말을 늦게 어쨌든 드려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 드려야 될 타이밍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는 입이 좀 가벼워가지고 그냥 뭐 주주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빨리 떠들고 싶은데 저도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질문이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제가 또 그게 참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는 게 어쨌든 전체 주주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회사 경영진을 신뢰할 만한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됐으니까 신뢰관계를 천천히 하나씩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주가 경영진을 신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근데 또 그 사이에 보면 회사에서
전혀 홍보도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현대모비스 사내 하청으로 들어가는 거나 그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거나 이런 뉴스들이 띄우는데, 진작 좀 했으면 사태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70억이고 뭐 주주에 대해서 적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회사에서 오는 무상증자로 약간이나마 증명을 했고, 근데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회사고 현대모비스의 사내 하청으로 가는 회사, 사내 하청이면 이 회사가 망하면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사실상 뭐 그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에 납품하고 현대모비스 사내 하청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가, 그리고 영신금속이 비록 이렇게 작은 기업이지만 뭐 마그나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과연 670억짜리에 머무를 것이냐.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 다 찾아봐도 시가총액 1000억이 아니라 3000억 이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주로서 회사에 꼭 바라는 것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회사 왜 주가 관리 안 하냐, 이거는 옛날 석기 시대, 구식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의 주주들의 행동이고, 우리는 이제 진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의결권 행사했고, 이번 주총에도 의결권 행사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꼭 회사가 우리 주주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회사에 기여할 부분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런 또 방법들을 찾고 그런 건데, 그러면 주주로서 어떤 게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우리끼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최대 주주하고 소액 주주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한 마음으로 또 요거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사가 잘 되기 응원하는 거. 근데 잘 되기를 응원하려면 잘 되는데 최대 주주만 다 먹는다, 이런 거면 응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 주주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경영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 응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주주들이 뭉치면 당연히 주가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주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거 자체가 회사의 PR이 되고 또 회사 제품의 신뢰를 높여주는 것이니까 주주로서 회사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걸음 좁혀졌다라고 봅니다. 이만큼 멀어졌다가 요만큼씩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성공인데, 주주운동이 꼭 뭐 회사를 뺏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액 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통해서 회사가 잘 되고, 그리고 전체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하게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오는 조치들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어제 못 다룬 종목들, KG케미칼. 예, KG케미칼.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전화가 와서 받으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까먹을 정도라서 그냥 그 원론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추세라는 게 결국은 그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기 쉽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계속 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럼 이 반전을 가져오는 거, 추세가 꺾이는 반전을 가져오는 거는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믿음이 있는 투자자들이 팔고 단타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그때 주주 구성이 바뀌면서 시세가 끝나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면 내려가기 쉬운데 이게 바뀌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만한 가격대가 와서 투자자들이 받고 투매가 나와서 손절을 하고, 이런 손바뀜이 나오면 또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KG케미칼은 현재 그런 추세가 바뀌는 상태가 아니고 오버슈팅이 나와서 추세가 바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데, 연결 기준으로 그렇고 현재 이 회사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매물 부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신고가에 가까워져 있으니까 보통 이 신고가에 가까워져 있을 때 이렇습니다. 이 신고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라가면 여기서 나올 매물이 일단 안 나오게 됩니다. 관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전 한번 주고 다시 내려갔다 오면 필연적으로 팔게 됩니다. 심리상. 그래서 이 시점에서 팔 사람들 다 팔고 올라가니까 위에서는 팔 사람이 없고 그러면 탄력을 받는다. 이 신고가에 가까우니까 추세가 뭐 특별히 꺾일 만한 징조도 없고 그래서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기술. 예, 다우기술이 이거 키움증권 최대 주주였나? 맞네. 예.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참 서글픕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빠릿빠릿했는데 예, 그 다우기술은 일단 키움증권하고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우기술이 하는 저 사업이 IT 서비스 쪽입니다. IT 서비스나 그 뭐지? 그 키움증권 연결해서 하는 그 증권 서비스는 어쨌든 증권은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긴 하지만 IT 서비스는 보통 자산 없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에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R 10배가 적정하다라고 하면 보통 이건 한 20배 정도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키움증권에서 잡히는 연결 기준 이익 빼고 별도로 봤을 때 연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익이 나고 거기 곱하기 2를 하면 한 900억,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총 1조가 적정하다 실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총이 1조 2,500억 약간 좀 부풀려진 게 있고 이게 키움증권의 실적 개선이 어쨌든 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그 뭐 유동 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신고가에서 또 그렇게 멀지 않고 그러니까 다우기술도 한번 지금 고평가 상태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 좋게 보지만 진입을 할 때는 좋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좋은 종목이지만 9만 원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듯이. 그래서 450원 정도면 재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게 아직은 안 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게 보느냐? 지금 제가 뭐 나름 저는 제가 이제 노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이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찾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대창 솔루션 같은 건 이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나름 수소문 해본 바로는 그 핵 폐기물 저장 컨테이너 요게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납품을 했고 실제로 그 납품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이 방사능 수치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광만으로 만든 이 컨테이너하고 기존의 거는 이 안에 콘크리트하고 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저장할 수 있는 게 이거 굉장히 적습니다. 대창 솔루션 제품은 같은 부피에 이 정도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기존 제품의 한 서너 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공간이 나올 겁니다. 같은 부피에 훨씬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방사능 유출량이 기존 제품보다 적더라. 그 제가 제노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제품 비교하는데 제품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이 반값이야. 누가 안 사겠냐고 이거를. 예, 이런 관점이고 대장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폐기물 기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뭐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규격 맞춰서 주광 제품이니까 규격 맞춰가지고 이렇게 쌓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거는 된다. 요거는 되는데
되는데 이제 이 핵 폐기물 저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 한 대 사가지고 병원에서 쓰고 이런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나오는 거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선 업종이 지금 개선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러면 대창솔루션 실적도 이제 돌아설 거고 자회사도 거의 대부분 LNG 관련된 매출이니까 좋아질 거고 그러면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지금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진짜 한 끗 차이로 아마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회사는 경쟁사들이 줄어들고 수주가 쌓이면서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거 못 버티는 회사는 아쉽게 뭐 표현하자면 나가리가 될 건데 대창솔루션도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대창솔루션이 지금 14억 손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적자가 나고 있고 이게 수주가 돼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 개선이 될 건데 그 가동되기 전에 만약에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부담스러운 어떤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어쨌든 싸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그 경계선에서 저는 잘 할 거라고 믿지만 믿는 것과 또 싸게 사는 건 별개니까 그래서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버텨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대동금속 뭐 태양금속 잘못 집으신 분들 대동금속으로 잘못 집으신 분들은 뭐랄까 그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동금속이 뭐 특별한 매력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계속 보강이 되면 시가총액 1000억 이하로 없어질 겁니다. 종목이. 아직도 시가총액 420억밖에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직도 420억이면 코스닥에서 저 뒤에서 노는 순이니까 그리고 420억에 놀 만큼 어떤 내용이 부실하냐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요 추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일 때는 그냥 편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익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14,850원에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팔아야 돼 이런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보고도 못 팔았습니다. 네, 거기 진짜 팔 생각이 있었으면 걸어넣지 보고 결정해야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비올 딱히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종목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질문의 요지가 뭔지는 제가 몰라서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의료기기나 이런 뭐 의학 계통 뭐 치료제 이런 쪽은 굉장히 시장에서 거품이 많이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반드시 가치 대비 괴리가 크다고 해서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치 근거가 없는 종목들은 변동이 나오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두산 퓨얼셀 두산 매각할 때 같이 부풀렸다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60주선에서 한번 반등이 있었고 내려갈 자리가 여전히 많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너무 미리 달려 있습니다. 시총이 2조 6천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서 지금도 보면 이미 시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밟을 거니까 매력이 없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지주 하림지주가 단기간에 올랐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림지주가 상승한 건 펜오션이 상승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조정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21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가져간데 이런 거는 할인 그룹 전체가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은 되긴 합니다. 해운업도 좋아지고 그 치킨 사업도 좋아지고 치킨이 아니라 양계 양계 사업도. 네, 그래서 그 사업 구조가 뭐 사료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할인 지주를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보통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가격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타이밍을 잘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